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B&K 경남은행에서 한 직원이 무려 56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15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 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은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해외의 오피스와 호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들에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까지 까먹을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하반기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여파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흔들렸고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도 크게 내렸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제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횡령사건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56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는데 은행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네, 이 B&K 경남은행에서 이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해서 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특별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F 대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대출을 담당하는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약 8년에 걸쳐서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20억 원대 횡령 사고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권 횡령 사건인데 아직 검찰 조사와 금융당국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고 금액이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다. 네. 같은 사람이 저지른. 그렇습니다.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살펴보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데 예. 이를테면 이제 가족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다음에 이 회사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끔 이제 고객들의 대출 서류를 조작을 하거나 임의로 그냥 그 계좌에 이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고객 계좌에서 네. 우리 가족 페이퍼 컴퍼니 회사로? 고객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예.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고객 계좌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는 방식이었던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예. 첫 번째로 좀 이용했던 방법이 이미 부실화된 대출의 경우 이미 이제 돈을 빌려간 상태인데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뭐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뭐 임대료나 뭐 이런 뭐 수익이 제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은 구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제 대출을 전부 갚지 않거나 일부만 수시 상환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고객들이 대출을 조금이라도 상환을 했다. 그럼 그 돈의 일부를 가족 명의 회사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틈틈이 계속 빼내서 78억 원까지 빼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네. 보통 대출을 갚으면 대출 받은 고객 계좌로 돈을 본인이 보내서 네네. 여기서 저 대출 갚은 거예요. 그럼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객님. 그러고 딱 끊고 그러면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대출 참 갚으러 맞아요. 네네. 현금 찾아서 은행 창구한테 가서 아유 김 부장님 저 돈 여기 갚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돈 빼돌리기가 어려울 텐데 묘한 구조네요. 이게 PF 대출의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데요. 예. 일반 예금이나 뭐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바로바로 내가 통장에 돈 넣고 빼고 그리고 그 내역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파트 건설 같은 이제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대출을 갚는 이 투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예. 은행이 자금에 들고 나는 구조를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을 실행을 뭐 이 프로젝트에는 전체 뭐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단계에서는 뭐 얼마를 저희가 자금을 빼갈게요. 자금 인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 돈을 빼주고. 그러니까 일반 네. 대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대출 받으면 네. 그 돈으로 뭐 술을 사 먹든 집을 사든 그거는 그냥 그 네. 고객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네. 은행이 그 돈 잘 있냐고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PF 대출은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걸로 네. 땅 삽니다. 건물 올립니다 하면 땅을 사면 산 거 갖고 오세요. 맞습니다. 건물 네. 올렸으면 벽돌을 몇 장 올렸는지 갖고 오세요. 네. 할 때마다 이제 맞습니다. 확인하고 주고 네. 주고
그런 구조라서 네. 중간에 그 확인하는 은행 직원이 일단 고객 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직원이랑 그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직원, 이 직원이 모두 같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은 돈을 갖고 있고 네. B라는 직원은 그걸 확인해서 네,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고객에게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여러 명이었다면 이것들이 이제 다 관리가 됐겠지만 경남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번에 그럼 2층 올라갔다니까 한 또 나간 돈의 한 뭐 일부 고객한테 주겠습니다 한 후에 네. 고객한테 가서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줘요 하고 네. 빼돌리고 네. 중간에 그런 저수지 역할을 은행 직원이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일단 가장 이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요. 예. 경남은행도 이 돈은 금융감독원 지시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사실을 바로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금감원에서 78억 원 이상하다.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 다른 수법으로 빼돌린 돈 484억 원이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두 번째 수법은 보다 대범합니다. 그러니까 PF 시행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전에 승인받은 그 대출에서 돈 뺏어 쓸게요라고 하면서 자금 인출 요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예. 이 자금 인출 요청서 자체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PF 시행사 한 곳이 이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꾸며서 700억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성사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건물 올리려면 700억 원 필요하니까 일단은 대출해 네, 주세요. 그렇습니다. 한 후에. 그런 700억 원은 다음에 은행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326억 원을 본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한 겁니다. 5층까지 올라갔으니까 300억 원 빼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올라갔다는 거군요. 네. 건물이. 그리고 이게 뭐 대출마다 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고객이 상환한 자금을 다른 대출 상환에 유용하는 식으로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고객 마이너스 통장을 본인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이 이걸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직원들끼리 나눠서 네. 서로 감시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관리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가 됐던 건데요. 예.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씨가 이 업무를 무려 15년 동안 했습니다. 동일 업무를요. 원래 은행에서는 이제 자금 사고 방지를 위해서 특정 부서에서 특정 업무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맡지 못하게 하는 순환 인사 원칙이 있거든요. 보통 뭐 4,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서나 담당 업무를 바꾸게 돼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이 700억 원대 사고 발생했을 때 예. 이 같은 직원이 한 업무를 오랜 기간 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순환 근무 원칙을 더 강화하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은행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업무 조정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업무가 바뀌었어요. 근데 거의 동일한 업무로 옆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옆 부서에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PF 대출 같은 고위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기한자, 결제자, 그리고 자금이체 실행자 다 달라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거고요. 이 거액의 자금을 입출금할 때 은행 내부에서도 중요 사항으로 좀 보고가 되고 정말 이 서류상의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 네. 기업이 받아간 PF 대출이 자꾸 김돌돌 부장님 계좌로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김돌돌 부장님은 저 우리 직원 아닌가? 당연히 네. 알 수 있으니까. 그 가족명이 법인 계좌로 뭐 입금을 했으니까 뭐 바로 몰랐겠네요. 확인이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류상의 계좌랑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적발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통제가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세뱃돈 받은 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너 어른 되면 줄게라고 하면 그 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네. 그런 일 벌어진 거네요. 네, 비슷한 아주 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경남은행이 관리 잘못한 건데요. 이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네, 지난해 이제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건 터졌을 때 이제 금감원이 전 은행에 이제 자금 관리 체계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이 경남은행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자체 검사를 하고도 이 씨의 횡령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건데요. 예. 이런 자금 사고가 밝혀진 것도 이제 검찰이 다른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혐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경남은행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은행에서 이제 이 씨 계좌를 막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점이 이제 그때부터 발견이 된 거죠. 다른 나쁜 일 하다가 들켜서 그렇습니다. 통장 거래를 조회해봤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이 씨를 해당 업무에서 얼른 배제를 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사고 금액의 극히 일부만 확인을 했다가 금감원 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은행에서 보고한 사고 규모보다 7, 8배나 큰 횡령 금액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몇 개를 돌렸는지 알 수 없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더 있을 수도 있고. 고객 돈을 네. 빼돌리는 저수지가 하나였는지 세 개였는지 맞습니다. 다섯 개였는지 네. 그 저수지 중에 일부가 이제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으면 네. 그걸 가지고 역추적할 수 있는데 어떤 저수지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으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은행도 내부 감사 진행했을 때 뭐 적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들 뭐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 사고가 이제 개인적인 일탈 문제로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남은행이나 경남은행이 속한 BNK 금융지주 전체 뭐 이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네. 이 경영자까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회수는 되나요, 이 돈이? 아마도 이제 횡령을 감추기 위한 목적일 텐데 이미 29억 1천만 원은 2018년에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한 530억 원쯤 되는데 이 가족 명의 법인 계좌에 횡령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제 복잡한 절차를 조금 거쳐야 되긴 해도 어느 정도 회수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쓴 돈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경남은행은 이제 모든 수단 동원해서 이 자금 회수하겠다. 게다가 이제 이게 고객 돈이 유용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고객 피해도 막겠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이 돈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이분이 다른 잘못해서 그 은행 계좌 살펴보는 그런 일을 우연히 안 당했으면 네, 은행 안에서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영원히 몰랐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고객 돈 빼돌렸다가 저쪽은 왜 안 갚아요? 그럼 또 네, 다른 돈 유용해서 빼서 다시 넣고. 이거 참. 박 작가님, 네. 3대 신용평가사 곳 중에 한 곳인 피치가 예, 미국, 아메리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려서 예, 금융시장이 술렁술렁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등급인 트리플 A, AAA에서 한 단계 낮은 더블 A 플러스, AA 플러스를 한 단계 낮췄는데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건 12년 만에 있는 일인데다가 12년 전인 2011년에 당시에는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는데 그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거든요. 예.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을 했고요. 우리는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 유출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주가도 6거래일 만에 17%나 하락을 했고요. 그랬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금융시장에 생기면서 지금 술렁술렁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 명분이 뭡니까? 피치가 낮춘 건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매우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도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가로 지는 빚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 거라는 게 걱정인데 예. 미국 정부의 부채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부도를 낼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재정 적자가 늘게 되면 그게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 국가 부채랑 재정 적자 문제 말고 하나를 더 지적한 게 있는데 여당하고 야당이 지금 늘어나는 국가 부채랑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 매번 부채 상한을 두고 싸우고만 있으니 앞날이 참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망해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없으나 네, 가끔씩 이렇게 여야가 싸우다가 잔고가 똑 떨어지면 네, 만기 때 돈 못 갚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그럴 생길 수도 수 있죠. 있으니 네. 등급 하나 내려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 아무래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한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불안해졌나 봐요. 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게 바로 무슨 큰일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달러원 환율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예.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11년 정도로 시장이 놀라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피치가 이번에 내릴 거라는 건 5월 정도에 예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가 의외로 또 회복세에 있고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서 영향이 미비할 거라는 시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제 2011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늘어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문제나 재정 적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자 금리를 좀 낮춰줘야 미국 정부한테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같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걸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물론 기준금리라는 게 국가부채 문제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용등급 간등 문제는 돌고 돌아서 기준금리 결정에 이래저래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이게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미국 정부가 자꾸 정부 부채 때문에 자꾸 잔소리 듣고 욕먹고 그러면 네, 정부 재정을 덜 써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정부가 재정을 덜 쓰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또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요즘 네. 이거 자꾸 이 소식 들리던데 네. 해외 부동산에 네.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이 그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이게 뭐 그냥 조금씩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몇 천억씩 터지더군요. 네, 엄청 손해를 많이 봐서 이게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국내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부실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투자 손실이 확실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기관하고 뭐 연기금 이런 곳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뭐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투자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체 투자라고 부르는 부동산, 인프라, 실물자산, 펀드 이쪽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 자산은 수익을 좀 올리기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꾸준하고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단군일에 처음 맞는 저금리 뭐 이러면서 그렇죠. 중금리만 돼도 5%만 수익돼도 맞습니다. 그쪽으로 다 몰려가던 시기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펀드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슬슬 늘기 시작해서 금리가 바닥이었던 2017년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2017년 6월 대비 6년 동안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지금 76조 거의 80조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재택근무로 공실이 생기고요. 임대료가 줄어들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코로나 초기에 나왔었는데 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런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2017년 말에 우리나라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국내 금융기관 5곳에 돈을 모아서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이 뉴욕의 15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라는 빌딩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 금액의 80% 이상을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은 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80%를 날려요? 맞습니다. 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팔면 손해가 아닌데 100억짜리 빌딩이 갑자기 20억 됐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80% 손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20억 돼도 안 팔면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돈을 모아서 그 빌딩을 샀다면은 손해가 발생하기가 어렵겠지만 예. 이 건물주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80%가 아닌 뭐 100% 손실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아파트 살 때 예.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 뭐 1금융권 대출 받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할 때는 뭐 2금융권 LTV 높여서 막 받는데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갚고 있다가 못 내게 됐을 때 네. 건물을 매각해서 선순위 채권 즉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가 투자한 이 금융사들이 투자한 건 그런 선순위 후순위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리가 높은 대신에 이렇게 매각되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앞에서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100억짜리 빌딩에 80억 대출 이미 받은 건데 그렇죠. 나머지 20억 좀 또 빌려주세요 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낼름 빌려준 거군요. 네, 금리가 높으니 그랬다 거기 문제 생겨서 경매 쳤더니 네, 80억은 다 가져가고 80억에 낙찰되고 나면
앞에 남는 빌려줬던 분들은 받아가고 그렇죠. 후순위에 빌려줬던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00억 원 투자한 것도 230억 원 정도밖에 못 건질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이런 등등 제외하면은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예. 여기에 참여한 곳들도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공제회 다양해서 이게 하반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할 때 저도 대충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여기 건물 가치가 얼마로 평가된 겁니까? 봤더니 그냥 100억이래요. 네. 그래서 왜 100억인가 근거를 보니까 1년에 월세가 5억 들어오니까 예. 100억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평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세입자가 뭐 혹은 그 당시에 경기가 좋아서 네. 아유 이거 이렇게 사무실이 없어? 월세 좀 더 준다 그래. 라고 해서 급하게 구한 거면 네. 과하게 월세를 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거리가 될 텐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입자들이 이제 저 나갈래요 그러면 그 월세 주고 들어온다는 후속 세입자 안 구해지고 예. 그러면 건물 가치가 폭락하는. 맞습니다. 다른 해외 부동산들도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투자했던 건물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럼 딱 우리가 투자한 하필 그 건물만 이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이 뭐 4% 5%만 나와도 와 대단하네라고 보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공실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그룹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한 랜드마크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돈은 2,800억 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래에셋이 300억 원, 나머지 2,500억 원은 다른 증권사와 보험사가 나눠서 투자를 한 건데 예. 그 중에 또 1,000억 원은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개인 투자 자금입니다. 최소 이 투자 단위가 10억 원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투자 손실도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역시 이 빌딩 역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격이 똑같은 이유로 급락을 했고 선순위로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 매각을 해서 그들은 이제 원금을 다 찾아갔는데 현재로선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2,500억 원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하죠? 이거는 투자에 실패하면 이번처럼 돈 다 날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별일이 없으면 원래 빌려준 이자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빌려준 그 빌딩 값이 2배가 돼도 아무런 뭐 상관이 우리는 좋을 게 6% 없는. 금리면 6% 금리 받고 끝나는 네. 이런 아슬아슬한 투자를 그때 이 투자 환경이 워낙 저금리에 주식시장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고수익 내려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순위 대출에 속칭 몰빵 투자, 다걸기 투자를 한 겁니다. 리스크가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이 펀드들이 아마 그때 만들고 나면 만기가 5년 뭐 이런 거라서 네. 이제 속속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그 원금 찾아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만기 대출 만기하고 펀드 만기가 맞아져 있는데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은 돈을 못 찾아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돌아온다. 그러니 하반기부터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펀드 같은 것도 이렇게 유행일 때 한꺼번에 투자하면 항상 이런 일이 있네요. 네. 그런 매물들이 동시에 나오면 또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한 게 한두 푼이 아니라서 연말 하반기 내년 초에 돌아오는 게 많다고 그러던데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한번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